이제까지 어떤 테러든 간에 서북 청년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서 백색 테러가 처벌받은 적은 없어요. 백색 테러는 언제나 권력의 편에 있었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처벌받을 걱정 없이 이런 짓들을 저질러 왔거든요. 저는 지금 테러를 벌인 자들, 이 난동을 벌인 자들이 그 관행에서 못 벗어났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관행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잖아요. 뭐 훈방으로 풀려날 거다, 아니면 법률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별별 십자군이다, 별별 이제 부추겨 가면서 안심하고 테러해라라고 이제 계속 사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집단이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못 벗어나서 이런 좀 유례 없는 난동을 부렸는데, 근데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넘어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억울했다고 생각해서 계속 항소를 했거든요. 계속 항소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법원 판결 나오면 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이 윤석열은 늘 법을 자기 무기로 써왔으면서 막상 법치 그렇게 외치더니 막상 법원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니까 전부 불법이고 위법이라면서 이걸 이제 헌법과 법률 전체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 추종자들한테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법원에 대한 공격, 판사에 대한 공격은 남미에서는 종종 있어요. 마약 카르텔들이 판사를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은 전형적인 남미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서 저 난동을 부린 저 사람들은 바로 마약 카르텔 조직원처럼 하고 있어요. 이 내란을 이름 붙일 때 반혁명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반혁명이라고 붙이냐 하는 것은 내란이 지금 1단계를 지나서 2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건 그냥 내란이고 쿠데타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반혁명적 내란이냐면 이 언론을 통해서 했던 것이 안 되니까 군중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 군중을 동원하는 것부터가 반혁명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반혁명, 그걸 반혁명이라고 치는 이유는 군중과 결합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파시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2차 내란은 파시즘으로 발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파시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있다. 그러나 좀 어설프다. 이 정도지. 중요한 것은 파시즘적 성격을 갖는 것은 광범위한 군중을 동원하는데, 이때 군중이란 말이 잘못됐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 유명한 정치철학자 그랬어요. 군중과 폭민은 다르다. 폭민. 예. 이 경우는 폭민이라는 거예요. 군중은 전통적으로 말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이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우발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민주주의의 큰 동력이 되기도 해요, 군중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폭민은 뭐냐? 폭민은 부정적 감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이 폭민을 동원하는 기제가 반혁명은 항상 그렇듯이 종교와 연결돼 있어요. 2차 내란이고 저는 파시즘의 등장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이 언뜻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저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대표하는 이 우파 극우 세력들이 쪼그라들게 되는,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 아니야? 그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트럼프가 다시 재당선된 거 보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회를 난입했잖아요. 그럼 이후에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세력은 점점점 강력하게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파시즘의 위협을 계속 가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파시즘의 탄생과 예. 마찬가지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어떻게 게 처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상황에서 2차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1차하고 다르다. 2차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요? 예. 비서실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물론 목적의 폭동인지 아닌지. 아니 더 중요해. 그 다음 말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아니면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이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요, 양극화를 극화시키는 거예요. 파시즘이 항상 그렇거든요. 파시즘은 양극단을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거는 최근에 여론조사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여론조사 정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수치를 보고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독일에 가서 한 말이에요. 파시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민주주의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법치주의와 상호 제약적으로 규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정하게 처벌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윤석열이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네. 멀쩡한 군인들을, 멀쩡한 경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멀쩡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호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시민들.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든 겁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누가 개입하고 있냐? 지금 정진석과 같은 관료들 또는 그 정치인들,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라고 포장된 종교 사업가들이 지금 이 2차 내란, 다시 말하면 파시즘을 준동을 옆에서 종사하고 있다. 관련된. 파시즘의 생각입니다. 탄생이다. 네. 종교가 그 뒤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징후도 있죠.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그렇죠. 다른 종교도 의심 가는 바가 있는데 지금 드러난 바가 없어서 거론하지 못하는 또 종교 지파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어준 씨가 약간 지금 제가 보기에 간과하고 있는 게 네. 뭘 또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예. 1차 내란이 일어난 시기 이전부터 태극기 집회에 이들이 동원되고 있었어요. 그거는 분명하죠. 상당히 조직화돼 네.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조직화돼 전광훈이 있습니다.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전광훈과 가까이 하지 말라. 전광훈 묻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전광훈 앞에 줄 서요. 네. 그 세력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정치적 영향을 빌리려고 하고 얹혀가려고 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이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시 말하면 광장이나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 특히 법원, 경찰들까지도 중국 공안이 일정 부분 침투해 있다. 하나 하고요. 하나 하고.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지난 일요일 새벽에 그 서부지법에서 폭동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전파하는 그 극우들의 커뮤니티에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저 경찰에 중국 공안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중국 그리고 공안이. 또 하나 뭐냐면 부정선거도 중국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어준 씨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러면 이 세력을 제가 쭉 추적해 본 결과로는 두 세력의 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극우 파시즘과 네트워킹을 가지고 성장한 자들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서 극우 세력과 미국의 극우 백색 테러를 조직했던 집단들하고 그들이 하는 예를 들면 그분들이 했던 종교 집단들의 행사하고 지금 전광훈이 하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미국을 롤 모델로 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우파들이 극우들이 준동한 첫 번째 트럼프 집권 시기에 그렇지. 그 자들로부터 노하우를 지금 흡수하고 있다. 흡수하고 있고 그들이 한국의 지금 종교 집단하고 결합돼 있다. 종교 사업가들이 종교 집단이 아니고 종교 사업자들로 결합돼 있고 이들을 기초 위에서 지금 윤석열을 내세운 파시즘이 준동하고 있다. 이건 제가 끝없이 말하지만 대선에 지면 우리나라는 파시즘이 준동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선에 지면 윤석열도 돌아오지만요. 파시즘의 준동이에요. 그 조금만 좀 보충을 할게요. 그러니까 네. 파시즘의 그 출현이 아니고요. 부활이에요. 아 부활. 부활이고요. 파시즘의 기본은 혐오의 동원이에요. 그렇지. 약자 혐오의 동원이거나 그치. 이제 주변 혐오의 동원인데 그때도 그 동원한 혐오감은 대중 혐오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막 중국 대중 혐오감을 동원하면서 네. 이 저 파시즘 체제 그 구축에 일본이 동원한 건데. 그렇죠. 그때. 일본이 동원하는 거죠. 지금 네. 이번에 이제 박구영 교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과 관련돼 있다고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썰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느닷없이 중국이 등장했죠. 반중에서 반북에서 반중으로 바뀌었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일본 극우의 예. 힘이 거기 작용했다고 양쪽이 보는데. 다 작동을 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의 이른바 대중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표출시키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른바 북미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중 혐오감을 같이 결합시키면서 중국을 매개로 해서 과거의 파시즘
대중 혐오감을 동원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에서의 이른바 이제 반 국민의힘이죠. 반 윤석열 세력들을 친중으로 몰아붙이면서 숙청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대중적 담론으로 형성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노골적인 파시즘 형태의 파시즘 정치 형태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북한을 중국으로 대체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단시간 내에 네. 이래서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냐 보면 그 1차적으로 일본이에요. 일본 그군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중국을 상대. 근데 한 20년 내로는 미국도 이제 중국을 제1의 네. 적으로 미국의 거죠. 파시스트라고 한국의 극우 파시스트를 연결하는 모든 물적 자양분은 일본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오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법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들을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시즘이 준동하는 자양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극화되면 극화될수록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양립하면 세력이 정치적으로 극화되면 극화될수록 이상하게 파시즘이 강해져요. 오히려 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파시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파시즘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이들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파시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 이걸 차단하는 방법은 공포에 대해서 공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도 그것이 로비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좌절시킨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때는 뭐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폭동에 가입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처벌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건 중요한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뿌리를 캐내는 게 중요해요. 뿌리. 오케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뿌리를 캐내야 돼요. 뿌리를 왜냐하면 촘촘하게 새로운 병사들로 계속 공부할 거거든요. 뿌리를 안 캐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분명히 이거는 우발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발적인 절대 아니죠. 행위가 될 절대 그럴 수가 수가 없어요. 반드시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파시즘은 혐오를 동원하는데 이 혐오가 만연하면 강자에게 붙으려고 하는 좀 충동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확실하게 이 혐오의 대상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배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못 잡아내면 진짜 근데 불안한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문제는 이 파시즘 자체가 아까 종교 집단 또는 미국과 연결된 어떤 특수한 종교 사업가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 굉장히 그렇죠. 뿌리가 깊어요. 핵심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네. 기소해야 될 검찰 이 내부에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배후를 캐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 특히 이제 우리 뉴스공장 같은 데에서 저런 식의 좀 증거들 계속 좀 분석해서 이 장난 못 치게 해야 돼요.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 전공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할 일은 계속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공권력이 적어도 이제 경찰과 저는 사법부는 이 일에 굉장히 단호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법부 전반이 모욕감을 느꼈기도 했지만 공포감도 느꼈을 거거든요. 이런 일은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경찰, 공수처, 법원, 언론까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공격 안 당한 데가 검찰밖에 없어요. 검찰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데 그분들을 한 집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착각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헌법을 부정한 게 지금 대통령인데 한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부정한 경우가 있어요. 관습법의 그 대표적인 그렇죠. 예거든요. 네. 그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관습법을 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파시스트가 준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영역에 그들의 동조하는 핵심 엘리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예. 있어요. 하지만 소수예요, 아직은. 소수지.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길 두려워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걸로 밀어붙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여론조사가 내가 혼자가 아닌가라고 믿게 만들려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했기 때문에 3주 전부터 앞으로 여론조사를 믿기 못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진석의 발언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이 정진석의 발언이 마치 대통령 윤석열이가 12.3 내란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걸 여론으로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파시즘을 지금 종용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 지금 계속 치고 있고 윤석열 지지율 50% 취임 직후에도 안 나오는 지지율이 지금 막 나온다고 하질 않나. 그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이 한 10% 앞선다고 하질 않나. 아니면 정권 연장이 더 앞선다고 하질 않나. 다 믿지 마세요. 다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독일에게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민주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치주의적인 어떤 제도로 가져와라. 그렇게 탄생한 게 세계 역사에서 헌법재판소예요. 오케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대로 역할하도록 우리가 힘을 그쪽에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경호도 해줘야 돼요. 격려와 경- 압박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격려, 압박, 경호, 경호, 다 해줘야 그렇죠. 됩니다. 경호. 그분들 다치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헌재 앞에서는 저 집단들이 지금 좀 모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이번 노림수는 그거였죠. 이제 그 영장 발부 판사를 겁박함으로써 헌법재판관들에게 똑같은 공포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좀 그러니까 혐오 공포 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파시즘의 기본 방식이고요. 근데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 이제 시민들이 시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하나지만 실제로 저들에 대한 좀 처벌, 신상 파악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이제 배후를 확인하는 그렇죠. 거예요. 현장에 나갔던 현장에서 앞에 그 경찰 출신들, 그 검찰 출신 똑같은 얘기 했는데 현장에 건물에 난입한 사람들은 모조리 실형을 사게 될 것이고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도 엄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시한 사람들이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80년대 매번 냈던 기사가 그거예요. 배우가 누구냐. 배우, 그렇죠. 색출. 네, 지난번 배우 색출. 미국 국회 난입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배우를 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 조종자가 사실 22년형을 받았거든요. 실형으로. 22년. 현장에 있지도 예. 않았는데 현장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현장에 있었다는 건 안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건 안 이제. 중요합니다. 예. 사태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더 맞아요. 문제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사태로 끝날 수가 있다. 아주 불행한 이 초기 단계에서 이 배우를 미리 잡아내지 못하면 예. 계속 준동을 하면서 맞아요. 다른 심각한 그렇습니다. 범죄들을 조종할 일으킬 가능성이 겁니다. 있어요. 그리고 범죄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생길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하루속히 속아내야 돼요. 배우를 잡아내야 그러니까 돼요. 배우 조종자들은 특징이 네. 뭐냐면 자기한테 경찰이나 검찰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폭력을 앞에 세운 폭력을 더 가중화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우리가 한마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광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할 기회는 내가 지정해주겠다. 그런 말 했죠. 그런 말 했어요. 이번에 그 뭡니까 윤석열 영장 관련해 가지고 분신한 분 있었잖아요. 예, 공수처 갔을 때 그분 얘기하면서. 상황을 보고 얘기했죠. 예, 내가 지정해주겠다. 순교할 기회는 내가 지정해주겠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광훈 하나만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빨리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타까운 목숨 잃는 걸 막는 길이에요. 정광훈하고 연결된 핵심 세력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유학을 했거나 사업을 했거나 하면서 극우 파시스트라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요 영역에서.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 친일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일본하고 예. 일본의 극우하고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극우하고 그런 꼭 그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그런 연관성을 갖는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안보실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연결돼 있지. 예, 그분 반드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